안녕하세요, 써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시대 때 활약했던 푸른눈의 사무라이, 정확히 말하면 푸른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푸른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윌리엄 아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좀 옛날인 2004년에 부모님하고 함께 연변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변 여행은 좀 비추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백두산 천지에 올랐던 것도 좋았고, 그리고 국경 근처에서 북한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말고는 하루 종일 약 파는 곳만 끌려다녔던 기억이 나요. 몸에 좋다는 곰쓸개 농장, 이약 저약, 그리고 북한 안내원한테 속아서 청심원 같은 약을 80만원에 사기를 당해서 샀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약을 사려고 여기저기를 이동하는 버스 속에서 저는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책 한 권을 읽었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윌리엄 아담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책이 엄청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 책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제목조차도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왕이라는 윌리엄 아담스가 주인공인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디오로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아담스는 1564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2살 때부터 백원조 기술과 항해술을 배우면서 선원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유명한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이끄는 영국 해군 소속으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의 전투에도 참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담스가 34살이 되던 1598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5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으로 원정을 계획하게 되고요. 아담스는 이 원정에 항해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무역선단의 임무는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서 남미 서해안 지역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무역을 통해 은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으로 항해할 계획은 없었고요. 남미에서 은을 확보하는 계획이 어떤 이유로든지 실패할 시에만 일본으로 항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윌리엄 아담스는 영국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영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렸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할 윌리엄 아담스의 모험 내용 대부분이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8년 6월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이 5척 무역 선단은 네덜란드 텍슬에서 남미를 향해 출항합니다. 이 선단을 이끄는 선장의 이름은 제임스 마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출항한 지 2개월 만인 8월에 북대서양에 있는 산티아고 섬에서 열병으로 죽습니다. 제임스 마우가 죽자 바로 리더십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산티아고 섬에서 음식만 축내면서 24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리더십 문제는 항해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선단이 향한 곳은 남미가 아니라 아프리카였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 항해를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괴열병인데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지 않아서 비타민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먼저 무기력감을 호소하다가 잇몸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이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비타민 공급이 안 되면 결국 죽어버리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18세기 후반에 가서야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먹는 예방법이 알려지기 전까지 수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빼앗은 걸로 유명합니다. 윌리엄 아담스가 타고 있었던 이 선단도 출항한 지 5개월 만에 괴열병 환자들의 수가 전체 선원의 절반에 미칠 정도였고요. 더 이상의 항해가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었던 아프리카 서해안에 있는 케이프 로페즈라는 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자들을 해변에 설치한 캠프에 이동시키고 음식과 물자를 보충하게 됩니다. 12월 8일까지 케이프 로페즈에 머문 선단은 다시 항해를 떠나게 되고요. 바로 다음 날인 12월 9일 아노본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섬은 당시에 네덜란드와 적대적이었던 포르투갈인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았던 선단은 평화적으로 물자만 거래하면 떠나겠다고 포르투갈인들에게 말합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저녁에 돌아오면 물자와 식량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에 가보니까 총을 겨누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 당장 떠나라는 협박을 합니다. 네덜란드 선단은 물자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섬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사이에서는 산발적인 기습과 전투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던 네덜란드인들은 크리스마스 저녁인 12월 24일 150명의 인원으로 포르투갈의 요새를 향해서 총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완패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많은 선원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서 얼핏 기억에 남는 거는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인들이 서로의 포로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물고문이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요. 포로의 입에 끊임없이 물을 먹여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로는 물 중독에 걸려서 처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선단은 결국 많은 희생만 치른 채 섬을 포기하게 되고요. 곧장 남미의 남쪽 끝 마젤란 해협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젤란 해협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물살이 거세고 험난한 바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선단은 마젤란 해협에 닿기도 전부터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식량 부족으로 배급량을 줄이게 되었고요. 많은 선원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밧줄에 붙은 가죽을 갉아먹었다고 하고요. 빵을 훔쳐 먹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었다고 아담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배고픔과 식량 부족을 견뎌낸 네덜란드 선단은 1599년 4월에 마젤란 해협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원들은 몇 개월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건강 악화로 무려 120명의 선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처음 유럽에서 출발했을 때 선단 전체에 501명의 선원이 탔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희생이 컸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마젤란 섬을 지날 때 무려 3m에 가까운 거인들이 배를 향해서 바위를 집어던졌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수십 년 전에 최초로 마젤란 해협을 항해했었던 마젤란 본인도 이 같은 거인들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거인들을 본 게 단순히 거짓이나 착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픔 때문에 이 부족들의 키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윌리엄 아담스는 그리고 항해 중에 종종 식인종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던 경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젤란 해협을 항해하는 동안에 선단에 있던 5척의 배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윌리엄 아담스가 탑승했었던 리프데호와 후프호만이 원래부터 랑데뷰하기로 한 지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리프데와 후프는 28일을 더 기다렸지만 나머지 3척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유럽으로 안전하게 돌아간 글루프호의 나머지 2척은 각각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프데호와 후프호의 선원들은 칠레 해안 지역에서 원주민들과 싸우게 되고요. 윌리엄 아담스의 친동생도 여기서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리프데와 후프호는 태평양을 가로지르게 되고요. 중간에 하와이에도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몇몇 선원들은 항해가 너무 고달퍼서 그냥 그곳에 눌러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때 백인들 몇 명이 대략 이 시대 하와이에 동화되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하와이의 민담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남은 2척 중 하나인 후프호가 태풍을 만나서 가라앉게 됩니다. 리프데보다 훨씬 더 큰 배로 알려진 후프호가 가라앉은 이유는 그렇게 큰 배를 관리하기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프호에는 하와인 원주민도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후프호가 아무 사고 없이 일본에 도착했더라면 일본에 도착한 최초의 하와이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600년 4월 리프데호는 일본 큐슈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리프데호에는 윌리엄 아담스를 포함해서 24명만이 살아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 6명도 도착한 지 며칠 내로 죽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아담스는 오사카 성으로 이송되게 되고요. 거기서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 아담스는 이후 기록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말을 타지 못했을 정도로 뚱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주로 포르투갈 사గిం들과 선교자들이었습니다. 아담스는 이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청결했었던 일본인들과 달리 포르투갈인들은 목욕을 자주 하는 습관이 없어서 몸에서 냄새가 났고요. 그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포르투갈인들은 아담스를 해적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처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윌리엄 아담스를 불러서 늦은 밤까지 그의 항해와 세계관, 종교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담스에 대해서 깊은 호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포르투갈인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무기와 신문물을 가져왔고 전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위를 점해야 했던 전국시대 시대 상황상 일본의 지배자들은 포르투갈인들의 총이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인들은 무기를 거래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종교인 기독교의 자유로운 전파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처음 일본의 지배자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 점점 천주교도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일본의 지배자들은 기독교도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아담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말고도 유럽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다른 옵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네덜란드와 영국에게 문호를 개방한 반면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인들의 일본 내 독점을 중지시키고 이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성장한 기독교도들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윌리엄 아담스의 출현은 일본에서 기독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가 일본에 도착한 지 반년 만인 1600년 10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일본의 실질적 지배자 쇼군이 됩니다. 이 전투에서는 리프데오에 있던 서양식 무기들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위해서 몇 가지 공을 세우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담스에게 서양식 배를 한 척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아담스는 처음에는 무리라고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에야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아담스는 서양식 배 한 척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배를 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크게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는 포르투갈인들을 대신할 네덜란드와 영국인들을 일본에 초대해서 이들과의 협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이후 일본 히라도에 무역기지를 건설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은 특히 네덜란드와 많은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수백 년간 네덜란드는 일본에서의 독점을 이어가게 됩니다. 윌리엄 아담스는 일본에 있는 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영국인 선장 존 사리스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존경스럽고 애정이 섞인 칭찬을 고집스럽게 해댄다. 우리들 사이에서 그는 영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윌리엄 아담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아담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일본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아담스는 미우라 안진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게 되고요. 일본인 아내 사이에서 자식들도 낳게 됩니다. 아담스는 사무라이가 돼서 드넓은 영지를 하사받게 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는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단 송장 상태에서 일본에 도착했던 이 영국인 한 명이 일본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독점을 끝내고 기독교를 몰아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담이지만 윌리엄 아담스 자신도 기독교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담스는 1620년 56살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윌리엄 아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이스였습니다.